우리는 3의 1단원은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바로 우리 시기 때문에 운율을 좀 알아둬야 되겠고요. 운율? 자, 우리 시를 읽었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부르죠. 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창의적인 발상 단원이기 때문에 실제 내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그리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있는 역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오랜만에 나들이 좀 하려고 했더니 날씨 한번 정말 좋네 라고 얘기하는데 나들이 가기에는 적절한 날씨가 아니에요. 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날씨가 좋다고? 자, 날씨가 나빠서 나들이를 망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날씨가 나빠서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감정이 훨씬 더 강하게 전달돼. 날씨가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는 반대로 말하는 단어법이 사용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해서 아픈 티도 못 내고 웃었어. 웃는 게 아니었지. 자, 그러면 웃었다는 거야? 웃지 않았다는 거야? 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죠? 자,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웃는 게 웃는 거지. 어떻게 웃는 게 아닐 수가 있어. 하고 놀라고 있죠? 자, 이렇게 모순되는, 이렇게 상충되는 표현 안에, 자, 실제로, 자, 아픈 티도 못 대고 웃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나 너무 힘들었어. 자,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 웃을 수밖에 없었어. 자, 이런, 자, 안에 담겨있는 진리. 자, 웃긴 웃은 건데 내 마음은 웃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모순돼 보이지만 이건 사실이야.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어나 역설을 사용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해 봤고, 자, 아래 내려가면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개성적인 발상이 담긴 표현을 활용하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성적 발상이 담긴 표현에서 뭐가 나온다? 반어와 역설 두 가지를 배워보겠다. 자, 이것을 활용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자, 이것의 효과, 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강조하고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개성적인 발상이 담긴 표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 단원에서는 먼우일과 봄길을 감상하면서 작가의 개성을 표현한 운율, 반어, 역설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반어, 역설이 나타나 있는 시와 노래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자신의 경험도 한번 반어나 역설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첫 번째로 볼 건, 자, 3일 앞부분 먼우일입니다. 우리 먼우일이라는 시가 나오면 반어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반어가 사용된 시다. 자, 우리 이 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운율입니다. 운율. 자, 운율과 반어 두 가지가 기억이 나야 되고요. 자, 누가 썼다?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자,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전통적인 한해 정서가 담긴 시를 많이 썼고, 자, 이런 한해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민요적인 율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 서정시의 세계를 개척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한해 정서가 담긴 시를 많이 썼다는 거. 자, 그러면 시의 갈래는요. 자, 우리 가보격 이후에 나오면 현대시입니다. 형식이 자유로우면 자유시고요. 자신의 감정을 노래했으면 서정시예요. 자, 내려가서 성격은요. 자,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서정적인 노래. 그리고 민요적이다. 왜 민요적이라고 했냐면 민요적이다. 자, 바로 사문보에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다는 거. 자, 운율은 시에서 분위기를 만들고요. 어떤 부드러운 호흡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시에서 전달하려는 주제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이 시에서 뭐라고 그랬어? 전통적인 한해 정서를 다룰 거랬어. 그럼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전통적 율격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겠지.
바로 이 전통적인 율격을 바탕으로 이 말하는 이의 그 어떤 슬픔이나 애틋함이 잘 나타나게 돼요. 자, 애상적이라는 말은 슬픔의 정서가 느껴지면 애상적이라고 보면 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요. 굉장히 슬프죠? 애상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임과 이별을 제재로 해서 자,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자, 여기서는 이전노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우리 반복은 강조의 효과가 있는데 심지어 단어를 반복해. 단어도 강조를 했지? 그럼 강조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 단어, 잊었다고 말했으니까 정반대로 결코 잊지 못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반어를 사용해서 자, 임을 결코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나타내고요. 자, 반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는 이의 그 애틋함 혹은 그 애절함, 절절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머누이를 먼저 보러 가볼게요. 자, 머누일이 나오면 바로 반어라고 했습니다. 반어. 자, 우리 반어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려는 내용을 반대로 말해요.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반어라고 부른다. 자, 그 우리는 이 사람의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뭔지 알아야 반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반어가 사용된 시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 어떤 시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볼까? 첫 번째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얘기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기 역겹다고 떠나. 그럼 내 마음은 어때? 막 찢어지겠지.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무조건 울 거야. 근데 왜? 아니를 앞으로 빼서 좋지. 강조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겠다. 혹은 눈물 안 흘리겠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어순인데 얘를 앞으로 빼서 강조하면서 뭐라고 해? 아는 눈물 흘릴 거야. 나 안 울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어떻다? 당신이 나를 역겹다고 떠난다면 너무 슬프다. 이해를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해주는 효과가 반어야. 반어고요. 자, 두 번째로 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묘비명이라는 시인데요. 단 한 줄의 시도 읽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여기 훌륭한 묘비명을 남기다 라는 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 시인이나 이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이 묘비명을 남긴 사람 어떤 사람? 부나 명예, 물질적인 것만 쫓던 사람. 시를 읽거나 이렇게 감정이나 정서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던 사람. 이 사람이 죽어서 남긴 묘비명을 과연 훌륭하다고 말할 것이냐? 전혀 훌륭하지 않은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어를 이해하려면 이 말하는 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돼야 반어가 사용됐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도 있습니다. 읽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자, 하급반 교과서니까 상급반보다 어때? 수준이 떨어지는 반에 애들이 하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합니다. 자, 읽기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시의 화자는 이 하급반 교과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어때? 획일화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좋다고 말했지만 전혀 좋지 않다는 것. 또 농무라는 작품을 보면 농무 자, 도수장을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뭐 오른 다리를 뭐 흔들까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농무는 이제 농민, 농부들이 추는 춤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촌양도가 두드러지고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비참한 그 까부는 애들만 쳐다보고 낄낄거리고 다들 서울로 이주하거나 혹은 도시로 갑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신이 날까? 아니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 심정입니다. 자, 근데 신명이 난다고 표현해요. 이런 것도 반어다. 또 우리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을 보면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가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이거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시인데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은 네가 앉아있는 그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그러니까 일상과 같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지구가 종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야. 뭐가? 내가 너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야. 그럼 이걸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사소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 이런 걸 반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반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자, 반어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안다면 어때? 훨씬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봅시다. 우리 이 시는 전통적인 율격, 민요적 율격을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전통적 혹은 민요적인 율격이 사용됩니다. 자, 전통적인 율격 하면은 3은 뭐예요? 자, 3번씩 끊어지는 운율을 보여줄 거고, 자, 이렇게 3번씩 끊어지는 운율은 호흡을 규칙적으로 만들면서 이 시인의, 아니죠, 화자의, 이 시 속에 담겨있는 화자의 정서나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끊어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이전노라. 자, 지금 보면 면에 세모가 되어 있고 이전노라에 네모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뭐하면 이전노라라는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이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뭐하면 이전노라가 반복됐다. 역시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마지막으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해서 뭐뭐하면 잊었노라와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자, 그리고 잊었노라라는 시어의 반복. 근데 사실 우리 이 시에서는 잊었노라만 반복되는 건 아니고 먼 훗날, 먼 훗날, 당신, 당신, 당신. 자, 요런 단어들도 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 운율 만드는 요소는 뭐다? 규칙적인 끊어읽기, 세 음보의 반복, 3음보의 반복. 좀 더 디테일하면 3음보인데 글자 수를 보면 334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문장 구조의 반복. 뭐뭐하면 잊었노라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자, 반어가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율 만드는 요소 찾아봤고, 운율은 어떻다? 말의 가락으로서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에 뒷받침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내용으로 가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자, 먼 훗날 네가 돌아왔을 때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상황? 재회 상황을 가정한다. 재회는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나를 다시 찾아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미래고 그렇다면 현재는 화자는 뭐하다?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현재 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다. 자,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해서 나라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자, 이 화자의 말투를 보면 여성적 어조입니다. 자,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의 화자를 여성으로 보고요. 이 시인은 김소월, 남자죠. 화자와 시인은 일치하지 않는 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화자는 시인이 설정하는 대리인으로 이 시의 분위기와 주제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는데 김소월은 대체로 20년대 시인이라고 보자면 자, 그때 당시 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근데 나는 너를 못 잊겠어. 네가 너무 그립고 너를 다시 보고 싶어. 근데 뭐해?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재회할 때를 가정하고 나 그러면 잊었다고 하겠어요. 라는 말투야. 그럼 어때? 약간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래서 여성적 어조라고 말하고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 절절한 마음은 여성과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여성? 그때 당시 여성이요. 자,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잊었다고 말하겠어요 했는데요. 자, 먼 훗날은 미래 시제, 잊었노라. 어떤 과거 시제, 시제가 맞지 않죠? 자, 그러면 미래에 내가 잊었다고 말하려면 지금이 미래에서 봤을 때 과거니까 나 지금 잊었어야 되거든, 잊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어때? 못 잊었으니까 네가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잊었노라는 뭐다? 당연히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죠. 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네가 만약 속으로 나무란다면 나는 어떨 거야?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고 말하겠어요. 자, 무척 그리다가 잊었어요. 그럼 지금 나는 뭐하고 있다? 너를 무척 그리고 있다. 자, 바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고 화자는 당신을 무척 그리워한다.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자, 믿기지 않아서 라는 것은 어떻다? 당신이 돌아올 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라고 했어. 근데 이런 얘기 왜 한 거야? 네가 찾아오면 안 올 거라며. 돌아올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화자도 이 말을 못할 거라는 거.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나는 너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자, 여기서 단어, 잊었노라 지금까지 다 반대로 말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안 잊어요. 안 부정, 의지의 부정입니다. 자, 오늘도 안 잊고요. 어제도 안 잊어요. 난 안 잊을 거야. 난 안 잊어. 그럼 언제 잊을 거야? 먼 훗날 그때. 언제? 네가 돌아왔을 때. 근데 앞에서 뭐랬어?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 난 안 믿어. 그럼 그때 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안 잊을 거야. 난 안 잊었고 평생 안 잊을 거야. 난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잊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까지도 잊지 못해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화자의 감정이 잘 느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역시 여기서 본심이 드러나면서 단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말하는 이의 애절함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사연에서 뭘 할 수 있다? 자, 말하는 이가 당신을 잊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했음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오케이. 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말하는 이의 처지 및 태도. 자, 우리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별한 상황이고, 자, 내용을 봤더니 그때 잊었다고 말하고 막 잊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사실 겉으로는 뭐야? 잊었어요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너를 잊지 못합니다. 네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운율 형성하는 요소. 자, 3번씩 끊어졌고요. 같은 문장 구조 뭐뭐 하면 잊었노라. 자, 그리고 시어의 반복. 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반어가 나오고 있죠? 자, 반어를 사용하면 어떻다? 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과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속마음이 뭔지 알아야만 반어인지 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자, 이것을 알고 나면 그 안의 진심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자, 반어 잊었노라에 담긴 의미는 뭐다? 겉으로는 잊었다. 하지만 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당신을 향한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 정리해보면 이 시를 낭송해보고 자신이 끊어 읽은 부분에 표시를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 3번씩 끊었어요. 몇 번? 삼음보의 음보율이 나타난다. 자, 삼음보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했고, 자, 오른쪽에 가보면, 자, 미주를 보면 대체로 3번씩 끊어집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뿐만 아니라, 뭐, 도라지 같은 민요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심신, 산골의 백도라지, 이렇게 3번씩 끊어지죠? 자, 이렇게 3번씩 끊어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 민요적 율격. 자, 우리 민요적 율격을 썼을 때 휴가 운율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 자, 바로 한의 정서. 자, 이게 가장 잘 어우러진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2번. 다음 편지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이 시를 낭송할 때 시하고 편지의 차이. 우리 시는 운율이 있었고 편지는 운율이 없죠. 왜? 산문이니까. 그러면 시가 어때? 시가 호흡이 더 규칙적. 3번씩 딱딱딱 끊어지면서 박자감이 더 잘 느껴진다. 자, 바로 시를 읽을 때 호흡이 규칙적이고 박자감이 더 잘 느껴진다. 자, 그럼 3번째. 자, 운율을 만드는 요소,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면 잊었노라. 문장 구조의 반복. 잊었노라라는 시어의 반복. 자, 이런 것들이 리듬감을 만들어준다. 자, 2번. 자, 말하는 이가 속마음을 표현한 방법. 자, 이 사람의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는 이의 상황을 보면 자, 1년에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는 미래 상황을 가정했어요. 지금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는 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잊었노라라는 말하는 이의 속마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속마음은 뭐냐? 사실 겉으로는 잊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을 반대로 잊었다라고 말하는 반어법을 썼다는 것. 만약에 반어법을 안 썼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자, 아니 있고 잊었노라를 아니 있고 그때도 잊지 못하리라 하면 아, 이 사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근데 되게 애틋하거나 막 절절한 느낌은 좀 안 느껴진다라는 거. 자, 바로 말하는 이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했을 때는 어땠다? 말하는 이의 진심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반대로 표현하면 절실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그 느낌이 떨어진다. 자, 바꿨으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하지만 뭐다? 자, 당신을 그리워하는 절절한 마음. 자, 이건 반어에서 느껴지고 반어를 안 쓰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은 중요한 건 뭐다? 운율과 반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원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먼 후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앞에 여기 문제 아마 많이 풀어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풀어져 있는 사람은 풀어주세요. 자, 우리 봄길은요, 우리 역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설이 3번 나와요, 3번. 그래서 우리 봄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설. 여기 밑에다 써야겠다. 중요한 거 여기서 아니요. 이거 너무 사이즈가 크게 됐어. 됐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보이니? 좀 더 두껍게 할까? 역설입니다. 이것도 너무 두껍네. 제가 더 줄여볼까? 5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 역설이에요, 역설. 자, 역설은 겉으로는 봤을 때 굉장히 모순되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 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 진리가 담겨져 있어. 우리 아까 반어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랑 안 맞아. 이 상황에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데? 이게 반어야. 우리 영어로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거. 이게 반어고, 역설은 그냥 그 자체로 불가능한 말이야. 그래서 얘는 패러독스라고 해요. 자,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그 말 자체가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모순된 것 안에 독자로 하여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집중하게 하고 그 집중한 와중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게 강하게 오는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은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 보자마자 이상하거든?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음미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지 찾는 건 반어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참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 아까 반어보다 역설 사용된 시가 훨씬 많아요. 역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역설에는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역설을 많이 쓴 시인은 한용운 시인이에요. 한용운 시에서 역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님의 침묵이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럼 님은 갔어. 그럼 내 옆에 없어야 되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어. 그럼 내 옆에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충돌이죠. 간 거야, 안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모순이고 우리 한용운 시에서 님, 원래 맞춤법에는 님이라는 단어는 접사라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임이라고 써야 돼. 임, 사랑하는 사람, 임. 근데 한용운의 시에서는 님을 약간 고유명사처럼 써요. 그래서 우리 님, 한용운의 님은 뭐 승려였으니까 부처님이다.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조국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 이때 일제강점기 국권을 빼앗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조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단지 우리 조국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요런 게 역설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예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깃발이라는 시에서 깃발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바람에 펄럭이는 이 모습은 그 이상세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아우성, 딱 소리 지르는 이런 것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리 없나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강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보면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보면 모란은 나에게, 화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이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자, 봄은 모란꽃이 피는 찬란한 계절이지만 너무 빨리 져버려서 나를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에게 봄은 찬란하면서도 슬픈 계절이죠. 네 번째 이거랑 비슷한 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라고 얘기하면 자,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로서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밤에 유리창을 닦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인데요. 자,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 건 너무나 외롭죠. 하지만 입김이 창가에 어렵다가 싹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죽은 아들의 영혼을 만나는 순간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외롭지만 아들을 만나는 황홀한 기분을 느낀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5번째. 우리 또 한용운의 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이런 부분 있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모습에 눈 멀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막 듣기 싫은 걸 들었을 때 귀가 뭐 썩은 것 같다, 뭐 보기 싫은 거 봤을 때 눈 시각을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 예쁘고 아름다운 거에서는 귀가 먹어버린다거나 눈이 나가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향기로운데 왜 귀를 먹었지? 자, 말이 안 되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님의 말소리가 너무 향기로워서 귀를 왜 먹었게? 다른 건 들리지 않아요. 눈은 왜 멀었게? 너 너무 뭐 아름다워서 너 말곤 보이지가 않아. 눈을 멀은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멘트고요. 자, 그래서 역설이 사용되고 있어요. 6번째. 뭐야 저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이육사 시인의 시고요. 겨울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겠죠. 여기서 역설이 사용된 부분 여기입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 자, 무지개는 색깔이 다양하고 아름답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강철은 뭔가 단단하고 금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자, 겨울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갖게 하죠. 독립에 대한 희망.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실 더 많은데, 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이건 승무입니다. 승무. 승려가 추는 춤인데 그 승려가 춤을 추는데 볼에 빛이 짠 비치는데 그 빛이 너무 고와. 얼굴이 아주 고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길래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을까?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몰려온다. 고와서 서럽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그렇죠. 고와서 서럽죠. 이런 게 역설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역설 표현들이 시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역설이 사용된 거 혹은 반어가 사용된 거 이런 거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아래 가시면 반어와 역설의 구분. 자, 우리 방금 봤다시피 반어 자체는 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랑 안 맞아. 역설은 뭐라고 그랬죠? 말 자체가 이상한데 잘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봄길 가볼까? 이 시는 크게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정호승의 봄길입니다. 자, 역설 3번 나온댔는데 여기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역설이에요. 자, 표시해볼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역설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자, 길이 끝났다는 것은 절망을 뜻하고 절망적 상황 혹은 절망적 순간. 하지만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자, 길이 있는 건 뭐야? 희망이 있다. 자, 그러면 길이라는 건 상징적 시어죠? 상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걸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절망이나 희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이걸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길이라는 시어로 바꿔서 표현했죠.
상징적 시어가 나오고 있고요. 길, 어떤 방법도 어떤 희망도 아예 없는 곳, 아주 절망적인 곳에도 뭐는 있다. 길은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있다와 같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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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있다와 같은 단정적인 어조.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게 확실히 있어 라는 믿음, 확신, 의지,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곳에도 길이 된 사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희망이, 그러니까 길이 절망적 순간에도 절망적인 곳에도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자, 왜 봄을 사용했다고 그랬지? 바로 봄이라는 계절적인 이미지, 얼어붙었던 것이 녹고, 나비가 날고, 새가 날고, 꽃이 피고, 자, 이런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찬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봄이라는 계절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됐다? 봄길이 돼서 쉬어, 봄길. 자,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끝없이 걸어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바로 절망적인 곳에서도 희망은 있고 절망적인 곳에도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봄길, 바로 스스로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차게 뭔가 희망을 만들면서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거 첫 번째 부분. 자,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분은 강물음부터예요. 강물음부터. 자, 절망적 상황을 자연물로 나타내 볼 겁니다. 절망적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 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망적 상황인데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끈이 흩어져요. 굉장히 절망적인 아예 사랑조차도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가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사랑 끝났다고 해요? 자, 바로 뒤에 봐라 사랑이 끝난 것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망이다 못해 사랑까지 다 말라버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특히 우리 이 시를 보면 이렇게 절망적 순간이 시행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점층으로 전개가 됩니다. 점층은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강조, 뭘 강조하게? 절망적 상황을 강조해요. 이렇게 점점점 절망, 너무 절망이라서 사랑도 다 끝나버렸어. 바로 뒤에 사랑 나오니까 사랑이 없어질 정도의 절망을 말하는 거고 자, 세 번째 부분 어디서부터? 보라부터 바뀌고 있어요. 보라. 자, 여기서 보라 바뀌었죠?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자, 명령을 나타내. 명령형 봐라. 자, 뭘 하려고? 의지를 강조하려고. 자, 무슨 의지? 사랑이 끝나도 사랑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나 의지를 강조해요. 봐라. 자, 여기서 시상이 전환돼요. 여기 전환. 자, 시상이 전환되고 자, 마지막으로 역설이 한 번 더 나오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곳에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 혹은 사랑으로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어. 스스로 사랑이 되어 내가 베푸는 사람이야.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 세 번째 부분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뭐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 자, 절망적인 곳 혹은 절망적 순간,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랑마저 없어버린 아주 절망적인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정리 한번 볼까? 자, 봄길, 왜 봄이냐? 자,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의 그 희망적인 느낌, 긍정적 태도, 자,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봄길, 자, 바로 말하는 이의 희망과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역할. 자,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겠죠? 역설은 봤어요. 자, 읽는 이가 모순됐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찾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 내면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내면의 의미가 강조되고 참신한 느낌을 줍니다. 또 읽는 이에게 인식의 그 신선한 충격, 와우 이렇게 표현했어? 하면서 그 안에 담긴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요, 진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단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구나, 진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 이 시에서는 역설 표현이 3번 나왔습니다. 자, 뭐를 뭐다? 절망적 상황, 절망적인 장소, 절망적 공간에서도 뭐는 있다?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봐요. 자, 우리 이 시 어렵지 않죠? 자, 이 시를 몇 부분? 3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부분, 2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 어디냐? 혹은 3번째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1부터 6회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있다. 7부터 9, 사랑이 끝난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봐라 하고 10회부터 바뀌죠. 봐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있다. 자, 그럼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역설의 뜻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역설이란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님은 같지만, 자, 님의 침묵이죠?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님이 같다라는 말과 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록 님이 떠났더라도 님을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그리워하겠다는 말하는 의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작품 자체의 절대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자, 넘어가면, 자, 역설의 표현에 담겨있는 참뜻. 자,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은 있고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도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자, 역설은 어떻다? 바로 모순적인 상황을 대신해서 신선한 충격, 그러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옆에 다른 작품 요것도 있네요. 내가 아까 낙화는 얘기 안 했었죠?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결별은 이별이에요. 자, 결별은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고 괴로운 것. 그러면서도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축복은 기쁘고 행복한 거죠. 상승 이미지예요. 하강과 상승이 같이 올 수 없어요. 하강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돼요. 하지만 결별이 어떻게 축복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결별은 너무 슬프지만 이 결별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성숙을 가져다줘요. 그래서 우리 낙화는 꽃이 떨어지는 거야. 꽃이 떨어지면 꽃과의 이별이니까 슬프죠. 하지만 꽃이 져야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벚꽃 생각해봐, 벚꽃. 봄에 꽃이 피면 너무 예쁘죠. 꽃이 떨어질 때 슬프지. 하지만 꽃이 져야 그 다음 거기서 뭐가 나와?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녹음과 열매라는 축복을 가져다줘요. 이걸 인간에게 가지고 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이 되겠죠. 바로 이별이 성숙시킨다. 이것이 결별이 이룩한 축복, 이 역설 안에 담겨있는 진리예요. 자, 내려가 보면, 자, 그러면 말하는 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뭘까?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과 사랑은 존재한다 라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 아래 모란이 피기까지는 요거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내려갈게요. 대중가요에 나타난 모순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이나 god의 거짓말 같은 노래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모르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적용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다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슬픔을 담은 노랫말이다. 자, 그러면 반어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어가 나온다 했으니까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 자, 우리 이 노래는요. 후렴이 반복돼요. 후렴구. 자, 한번 보시면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자, 그립지도 않은데 당신한테 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런 부분이 반어죠. 지금 어때? 네가 너무 그립고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하지만 너는 내 옆에 없죠. 바로 원망이 담겨있는 반어법.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지금 잊히지가 않잖아. 잊히지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 비만 오면 네가 생각나고 네가 그리우니까 눈물이 나.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 위에가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그럼 당신과 이별했는데 이젠 괜찮은데 여기가 후렴이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 지금 얘를 보면 하나도 안 괜찮아.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자, 1절 끝났고 자,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려내. 2절에서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젠 괜찮은데 우리 이거 후렴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죠? 하나도 안 괜찮다는 거. 다신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내 마음은 아플까 하고 한 번 더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저버렸는데 하고 나오면서 당신과 이별했는데 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넘어가요. 자, 이 노랫말에서 반어 표현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이젠 괜찮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괜찮지가 않다. 여전히 사랑하고 그립고 너무 슬프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굉장히 강하게 전달돼요. 이거 말고도 반대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 약간 비꼴 때, 요럴 때도 많이 사용해요. 자, 아끼던 물건을 고장낸 동생에게 참 잘했다. 자, 약속 시간에 친구가 1시간이나 넘게 왔어요. 참 빨리도 왔다. 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서 비꼬거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좀 노랫말 지어보라 그랬는데 됐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있는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우리 교재 문제 안 풀려져 있는 사람은 교재부터 풀게요.